16 nations. The United States sent the largest force. 21 nations fought or provided medical support in Korea. This war must not spread beyond Korea. We will not bomb China.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The Korean War was fought on the great chessboard of the Cold War.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포성이 38선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 세계의 수도들에서는 이미 지도 위에 선이 그어지고 밀실에서 악수가 오갔으며 전보가 5대양 6대주를 가로질렀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강대국들이 두고 간 수이기도 했습니다. 지구본이 천천히 모스크바, 베이징, 워싱턴 DC, 뉴욕 UN 본부를 차례로 비춘다. 모스크바, 베이징, 워싱턴, 그리고 뉴욕의 UN 본부. 이 네 도시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1950년 6월 북한은 20만 천여 명의 병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소련이 공급한 242대의 T-34 탱크가 있었습니다. T-34,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차로 불리는 이 강철 괴물은 당시 한반도 어느 전차보다도 강했습니다. 북한군의 포병은 552문의 야포와 550문의 대전차포, 그리고 1700문이 넘는 박격포를 보유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226대가 하늘을 맡았습니다. 소련 군사고문단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총사령관급인 바실리 F 장군이 뒤를 지켰습니다. 반면 남한 국군은 9만 4천 명.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철수하던 미군이 남겨준 야포는 91문에서 118문 사이. 그마저도 사거리가 북한 야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공군,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훈련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을까요?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외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중무장한 남한이 먼저 북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의도적으로 한국군에 전차와 중포병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남한을 지키려던 그 조심성이 남한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949년 3월 김일성은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찾아갔습니다. 남쪽을 공격하게 허락해달라고 스탈린에게 요청했습니다. 스탈린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직 남한에 미군이 주둔해 있었고 북한의 군사력은 아직 결정적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49년 한 해 동안만 48번이나 남침 허락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핵독점이 깨졌습니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이 베이징 천안문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공산주의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1949년 6월 이미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950년 1월에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에치슨 라인,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선은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제 돕겠다고. 그러나 스탈린의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승리를 원했지만 소련이 직접 싸우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깊이 발을 담그길 바랐습니다.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두면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스탈린은 1950년 2월 맺은 중소동맹조약에서 위순 항구를 중국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는 그 대신 한반도 전쟁이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메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1950년 3월 30일 김일성은 다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담은 4월 25일까지 이어졌고 스탈린은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먼저 마오쩌둥과 상의하라. 만약 마오가 반대하면 전쟁을 중단하라. 김일성은 곧장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방문을 받고 스탈린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마오쩌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950년 10월 8일 마오쩌둥은 중국인민지원군 창설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19일 펑도와 이사령관이 이끄는 26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유엔군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중국군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행군했습니다. 적의 후방을 파고드는 대규모 포위전, 이른바 대구대 전술 큰 자루 전술이었습니다. 단순한 인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국이 투입한 병력의 누적수는 240만 명을 넘었습니다. 37개 군, 113개 사단. 그 수많은 병사 중에는 마오쩌둥의 맏아들 마오안인도 있었습니다. 1950년 11월 25일 그는 미군 폭격기의 공습으로 전사했습니다. 마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왜 이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국경 안보였습니다. 적대적인 군대가 압록강 바로 앞까지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련의 군사경제 원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과 싸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식 사상자 기록은 15만 2천여 명. 그러나 실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역사가들은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소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적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소련 대표의 의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련은 당시 타이완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중국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25일 결의 제82호는 찬성 9, 기권 1, 반대 0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틀 뒤 결의 제83호는 군사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결의 제84호는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유엔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소련 문서들이 화면에 등장한다. 나중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미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한반도에 깊이 개입하게 만들고 결국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냉전의 설계자는 참으로 냉혹한 계산가였습니다. 유엔 결의 이후 세계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프리카,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그리고 콜롬비아. 터키는 치열한 전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카그뉴 대대는 한 번도 포로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였습니다. 전투병력 외에도 5개국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1953년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유엔군 병력은 약 34만 1000명. 21개국이 한반도에서 함께 싸웠거나 치료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엔 역사상 최초의 집단 안보 실험이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3명의 강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은 결코 한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최고사령관. 그는 원했습니다. 만주 폭격, 중국 해상 봉쇄, 장제스 군대의 투입, 심지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끝까지 이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그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한반도 안에 가두는 것,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맥아더를 해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군사 해임 중 하나였습니다. 귀국한 맥아더는 미 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이승만. 그는 전쟁 내내 미국에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로비와 설득을 위해 미 의회를 찾아 연설했고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휴전 협상을 방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방공포로 2만 6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뒤집으려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대규모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하며 이승만을 달랬습니다.
강한 자는 협상에서도 무언가를 얻어냅니다. 긴 테이블, 두 진영의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휴전 협상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걸렸습니다. 1951년 6월 미국 외교관 조지 캐넌이 소련 유엔 대사 야코프 말리크와 비밀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물밑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6월 23일 말리크는 유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은 개성에서 시작되어 판문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거듭거듭 막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설정, 감시 기구의 구성, 그리고 가장 첨예한 문제, 포로 송환. 유엔군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포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귀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산 측은 거부했습니다. 포로는 반드시 원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제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싸움 뒤에는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지속을 원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묶여있는 한 유럽에서 소련의 손은 자유로웠습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도 안 되어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서명되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통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체스판 위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니, 잠시 멈추었습니다. 스탈린은 죽었고 메가더는 사라졌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들은 이름 없는 땅에 묻혔고 트루먼은 지지율 바닥을 찍으며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그 체스판 위에 있습니다. 총성이 멈춘 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 제2부에서 계속됩니다.